저는 이집트 선교사로서 15년 동안 사역을 했고 지금은 수표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고 우리 기독교 대학 감리에 이슬람 연구원이 있는데 연구원장으로 아신대학교의 중동연구원 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1952년에 나세르를 중심으로 한 자유장교단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소위 파루크 왕조를 무너뜨렸습니다. 처음에 그때 이 자유장교단과 무슬림 형제단은 관계가 협력 관계였습니다. 특별히 쿠투비 그 캐비넷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협력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종교관, 소위 세계관이 달랐어요. 그 자유장교단은 어떻게 하든지 아랍 통합 국가를 이루려고 하고 서구 문화를 받아들여서 선진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세속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쿠투브를 비롯한 무슬림 형제단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슬람 원리주의로 돌아가자. 이제 파룩 왕조가 끝났으니까 이슬람 원리주의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을 빚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1994년도에 그 알렉산드리안 지역에서 나세르 암살 기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누가 일으켰다고 얘기하냐면은 무슬림 형제단이 바로 이 나세르 암살 사건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대적인 이렇게 소위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 당시에 6,000명 정도의 그 무슬림 형제단원들이 체포되었고 6명이 사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결별을 하게 되고 무슬림 형제단은 그런 상황에서 점점 격화되죠. 과격화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무슬림 형제단들이 집회 끝나고 나갈 때 그들이 외치며 노래하는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슬림 형제단의 집회에는 늘 다음과 같은 가사의 노래가 불려졌는데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알라는 우리의 목적, 연자는 우리의 지도자, 쿠라는 우리의 헌법, 지하드는 우리의 길, 알라를 섬기다 맞이하는 죽음은 우리의 최고 희망, 알라는 가장 위대하신 분, 알라는 가장 위대하신 분, 알라우 아크바르, 알라우 아크바르 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집회를 마쳤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점점 그 원리주의가 계몽단체로부터 과격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79년 2월 11일은 그 오랜 동안 만명 생활을 하던 호메니가 이란에 들어와서 이란 혁명을 완성했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라고 하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창립했던 나라가 때가 1979년 2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시아파입니다. 순니파가 아니고 시아파지만은 그러나 그 혁명 성공이 얼마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게 큰 도전과 영감을 준지 몰라요. 그래서 방글라데시로부터 저 모로코에 이르기까지 소위 이슬람 혁명 또는 폭동 이런 일이 날 때 깃발에 누구의 얼굴이 드러났냐면은 부리부리한 그 호메니 그 얼굴이 드러날 정도로 소위 중동 서남아시아의 영웅이 바로 호메니였습니다. 그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1921년 군 총사령관이었던 팔레비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혁명을 일으켜서 소위 페르시아라 하는 말을 이란 아리아인의 땅이라 하는 고치고 그리고 그 팔레비 왕조가 소위 백색 혁명이라 하는 그런 혁명으로 그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백색 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시아파에 의해서 소위 이슬람 사회
구태여하는 이슬람 사회를 백색혁명을 통해서 새롭게 선진사회, 변화된 사회, 이런 사회로 바꾸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본다면은 그 여성들의 참정권 문제, 그리고 여성들이 쓰는 베일을 벗는 문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백색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소위 그 이란에 있는 그 무슬림 종교인들에 의해서 패척을 받습니다. 큰 저항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 그 혁명의 단초가 된다고 그럴까요? 촉발하는 계기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백색혁명의 여파로 말미암아 소위 반대쪽으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호메니가 와가지고 추구한 것은 이슬람 신정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은 호메니가 인정하는 이슬람 신정국가는 어떤 것인가? 제가 쓴 책에서 그 호메니의 그 글을 한번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메니의 이슬람 신정국가 사상은 그의 책 이슬람 정부론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정부는 기존의 어떤 형태와 구조가 아니다. 입헌 군주제와 입헌 공화제는 대다수 국민을 대표하는 통치자들이 그들의 법률을 국민에게 부과할 수 있는 반면에 이슬람 신정 국가는 신법의 통치이다. 이러한 정부 체제에 있어서 모든 주권은 알라로부터 나오고 법률은 곧 알라의 말씀인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통치자는 법률과 정의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슬람 신정 국가는 법치이지 개인의 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슬람 법학자 파키만이 정의로운 올바른 통치자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슬람 신정 국가는 입헌 군주제도 아니고 입헌 공화제도 아니고 신법 통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법 통치를 하려고 하면은 이슬람 율법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는 파키가 통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 신정 국가가 이렇게 형성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슬람 원리주의 전사에게는 두 권의 책이 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한 권은 이슬람 경전인 꾸란이고 또 다른 한 권은 쿠투비 지은 진리를 향한 이정표, 이렇게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투브의 진리를 향한 이정표는 그 사람이 온건하건 아니면 과격하건 적어도 이슬람 운동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여겨지는 것이 진리를 향한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향한 이정표를 읽지 않고 이슬람 운동을 운운한다거나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리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마치 경전을 읽지 않고 어떤 특정 종교를 논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진리를 향한 이정표입니다. 그 쿠투브는 어떤 사람인가? 쿠투브는 이집트 중부 도시인 아슈투의 분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이로에 있는 사범대학은 다르 알 울룸이라 하는 최고의 사범대학인데 그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 생활을 했어요. 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는 시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소설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문교 당국으로부터 그가 장학사로 선발이 되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 쿠투브는 오직 서구화만이 소위 이슬람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재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비록 무슬림이지만은 서구화만이 이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미국 유학을 선택했고 미국 유학을 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1948년도 일인데
그는 미국에 가가지고 완전히 사상이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1949년에 이슬람 사회 정의라 하는 책을 쓰면서 그가 이제까지는 서구화를 소위 기대했는데 이제는 이슬람 원리주의만이 이슬람의 희망이다 하고 원리주의 신봉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귀국해서 무슬림 형제단에 들어가서 편집장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쿠투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1948년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에서 경험한 이 일은 그가 이상했던 생각했던 그런 미국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인종차별이 심하고 또 그리고 과격한 운동 경기, 피가 튀기고 그런 과격한 운동 경기, 또 여성들의 그 심한 노출, 몸에 딱 붙는 의상,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는 너무도 실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는 유학 생활을 다 마치지 않고 조금 이제 후에 설명하겠지만 이 사회는 자힐리아 사회라 이렇게 판단하고 그는 고국으로 귀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공직 생활을 그만두고 무슬림 형제단의 그 기관지의 편집장이 되어서 무슬림 사상을 확장하는 이 일을 하다가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났던 나세르 암살 기도 사건에 연루되어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힐 때 쓴 책이 진리를 향한 이정표예요. 진리를 향한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 일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죠. 그럼 진리를 향한 이정표의 내용은 뭐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지금 현재 이슬람권을 비롯해서 세계 상황은 자힐리아 시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힐리아라는 그것은 뭐냐면은 이슬람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 무지한 사회, 를 보고 자힐리를 하는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은 바로 이슬람이 있기 전에 자힐리아 무지의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런 자힐리아 사회가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신성한 가르침을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오히려 무모하게 또 무도하게 무분별하게 소금 문화를 받아들이고 교육을 받아들이고 사상을 받아들여서 오염됐기 때문에 이런 자힐리아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힐리아 사회를 어떻게 하면 일소하겠는가? 그것이 바로 그 쿠투브의 행동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쿠투브의 행동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지하드예요. 가만히 앉아서는 이런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 잘못을 고칠 수 없다. 행동을 해야 된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지하드를 해야 된다. 지하드가 요구한 사항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일으켰던 운동이 바로 그 소위 진리를 향한 이정표의 그 내용이 되겠는데 그 내용이 그 장마다 잘 소개되어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현재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은 무슬림 형제단이고 그 무슬림 형제단의 사상적 근거를 제공하고 사상적 후연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쿠투비고 쿠투비즘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쿠투비즘이 어떻게 이렇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쿠투브의 그 동생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무함마드 쿠투비라 한 사람인데 이 무함마드 쿠투비 형과 더불어 그 이집트에서 그 원리주의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풀려난 다음에 그 형은 형장에 이슬로 살해졌지만은 그 무함마드 쿠투브 동생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킹 압둘 아지지 대학에서 그 이슬람학을
교수하는 교수가 됩니다. 그때 그가 한 일은 뭐냐면은 그 형의 모든 책을 편집하고 출간하면서 형의 사상을 전달하는 일, 전파하는 일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강의하면서 세미나와 포럼을 많이 열었는데 그때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오사마 빈 라덴입니다. 오사마 빈 라덴.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은 소위 쿠투비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오사마 빈 라덴이 누구와 더불어 알카이다를 만들어나면 알카이다란 말은 알이라는 것은 아랍어로 덜하는 관사고 카이다라는 것은 근본 이런 의미인데 이것을 창설한 사람이 오사마 빈 라덴과 자와히리라 한 사람인데 자와히리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이집트의 출생의 이집트인입니다. 그는 13살부터 이미 젊은 시절에 무슬림 형제단에 깊이 개입했던 그런 소년인데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유복한 가정의 아들이었죠. 그 자와히리가 바로 이 알카이다를 만드는데 오사마 빈 라덴을 보나 자와히리를 보나 다 무슬림 형제단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탈레반이 있는데 이 탈레반은 툴라브 하는 학생이라는 의미의 반응 복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 학생이라 하는 의미로 소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을 때 그것을 해방하고 방어했던 소위 무슬림 청년들을 탈레반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말로 무자히딘이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자히딘은 이슬람 전사라 하는 그런 말이죠. 탈레반이 있는데 이 탈레반의 정신적인 후견이 누구냐면 아잠이란 사람입니다. 이 아잠이란 사람은 팔레스타인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집트에서 그 공부를 한 다음에 이슬람학을 공부한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 와서 소위 탈레반들에게 정신적인 후견과 그들이 하는 운동의 목표 이런 일들을 계속 지원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잠이 바로 오사마 빈 라덴에게 오사마 비단이 그 당시에 거기 건설업으로 와 있었거든요. 오사마 빈 라덴에게 캠프에 한번 와봐라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이 그 캠프에 가보니 열악한 환경에서 오직 이슬람 원리주의, 이슬람 신정국가, 이슬람 영토 방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 소위 무자히딘을 보고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슬람 원리주의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알라에게 범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도전을 받고 그 이후로 오사마 빈 라덴이 소위 아프간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아랍인들에게 월급을 제공하는 일들, 모금 운동을 해서 월급을 제공하는 일들도 하면서 그 운동에 개입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오사마 빈 라덴은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어떻게 헌신하기로 다짐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번 돈을 비롯해서 모든 자카트 지원하는 금액을 전쟁에 참여하는 소위 아랍인 전사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후견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조차도 후원금을 오사마 빈 라덴을 통해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동에 있는 모든 순니 계열의 그 나라들이 그 모든 자카트를 오사마 빈 라덴에게 이렇게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이 바로 전쟁에 나가고 있는 그 이슬람 전사 무자히딘의 그 후견이 되어서 돌봤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때 그 군사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CIA였거든요. CIA.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들어갈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 군사적 정보 제공하고 군사 훈련 시키는 것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훈련을 시키는 일은 미국이, 그리고 자금을 담당하는 것은 오사마 빈 라덴, 이렇게 해서 협력 관계였어요. 그러다가 1979년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1989년 10년 후에 소련이 다 물러가지 않습니까?
물러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오사마 빌 라덴과 갈라지기 시작하자. 미국 갈라지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9.11 테러까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전 강의에서 소개해드렸듯이 15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던 선교사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한 사회에 이슬람 원리주의가 있을 때 사회적 긴장이 팽팽하게 흐른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에 그 카이로 외곽 도시인 임바바라 하는 지역이 있는데, 임바바라는 지역에 우리 감리교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이 무슬림 원리주의자들에 의해서 전소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층에 살고 있는 그 목사 사모께서, 목사 부인께서 떨어져서 그 팔이 골절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그 아슈트 지역에서 그 무슬림들과 그리고 기독교인들과 충돌이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이 14명이 살해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다음 주일에 제가 이집트 교회를 방문했는데 카이로 꼴라리 교회에 무니르 하킴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는 그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참담함을 고백한 내용이죠. 그리고 1993년도에 쇼브라 알키마 또는 자이툰 그 지역에서 기독교인 보석상들이 약탈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보석상들이 약탈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이슬람 운동을 전개할 때 필요한 자금을 기독교 그 상가를 약탈하면서 그들이 그 보석을 갈취하면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원리주의가 운동이 있을 때 이렇게 사회가 긴장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전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